새로운 시간을 맡게 된 스테이피의 산업혁신연구본부를 맡고 있는 김석관이라고 합니다. 아까 이제 부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그 산업 현장에 와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많지 않은데 오늘 스마트 팩토리 주로 제조업 산업 제조업 혁신과 관련돼서 이슈를 나누고 여러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기회가 돼서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 분의 토론자를 모셨는데요. 앞서 발표해 주신 김승현 박사의 그 발표가 가장 총론적 차원에서 4차 산업혁명과 또 특히 제조업 혁신,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제공해 줬다고 한다면 세 분의 토론자께서는 강론에 들어가서 특히 이제 중소기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많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세 분의 토론자께서는 한 10분 이내로 시간을 충분히 쓰셔서 각각 그 입장에서 제조 4차 산업혁명과 제조 혁신에 관한 현실적인 의견들을 많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먼저 제 왼쪽부터 이렇게 말씀을 부탁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스마트 팩토리 단장으로 계시는 송병훈 박사님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기업부터요? 그러실까요? 그러면 지금 기업의 의견부터 한번 들어보자는 의견이 있으셔서요. 그럼 우영유업의 최인기 팀장님 먼저 의견을 좀 주시면 현실적인 의견들을 좀 먼저 제기해 주시면 이쪽 우리 중소기업연구원과 이 스마트 팩토리 추진단에서 받아서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진행 상황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 분의 토론자 의견을 들으신 후에 플로어에서 그 직접 업체 입장에서 정부의 정책이라든지 제조업 3.0 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의견을 좀 주시면 저희가 코멘트를 주시면 저희가 반영할 건 반영하고 답변 드릴 건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최인기 팀장님부터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안녕하십니까. 우영유업의 최인기라고 합니다. 일단 이런 자리에 이제 작은 회사의 생산팀장이 발표하고 토론하게 되어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참석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요. 우영유업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우영유업은 29년 동안 지게차 미니골사계 유압 실린더를 생산해오고 있는 회사고요. 저는 그 현재 생산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우영유압이 이제 산업단지공단 인천지역본부의 미니클러스터 회원사로 활동 중이고요. 저는 현재 서울대 공과대학 공학전문대학원에서 민관합동 스마트공장 추진단 단장을 겸임하고 계시는 서울대 박진우 교수님 지도 아래 다품종 소량 다공정의 중소기업에 적합한 스마트 공장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연유로 이제 산단공의 추천을 받아서 이런 자리에 서게 된 것 같습니다. 아직은 좀 공부 중인 상태로 많이 부족하지만 그 이제 스마트 공장을 이제 준비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직원으로서 그리고 이를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발표 자료에 대한 의견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조 혁신 혹은 뭐 4차 산업혁명이라 불리는 것에 이제 타겟이 중소기업이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3차 산업혁명 이후에 대부분의 대기업이나 중견기업들은 ERP, MES, SCM, 뭐 자동화 등 이미 제조 혁신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해 오고 있고, 그러니까 준비도 다 되어 있고 이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의 경우 제가 이제 컨퍼런스에서 들었던 게 전체 기업 수의 90%가 중소기업이라고 하고요. 독일 같은 경우는 한 99%가 중소기업이라고 하는데요. 이 중소기업이 제조 혁신을 위한 준비가 되어서 그래서 이미 준비가 되어 있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과 연결이 돼야지, 커넥팅이 돼야지 이 4차 산업혁명 혹은 이제 제조혁신이라 불리는 어떤 그런 모습을 완성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제조혁신 꼴은 목표는 대기업과는 분명히 좀 달라야 되고 차별화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그 시장에서의 위치가 뭐 대기업 하청을 받은 대량 생산 혹은 아니면은
그냥 다품종 소량으로 고객 맞춤형 생산하고 있는 업체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그 4차 산업혁명 내지는 스마트 팩토리에서 항상 제시하고 있는 그런 대량 맞춤형, 그러니까 매스 커스터마이징이 별로 을 위한 생산 기반은 중소기업에서는 그다지 필요 없는 경우가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동화 아니면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의 솔루션으로 제시되고 있는 인프라들은 중소기업한테는 맞지도 않고 괜히 비싸기만 한 그런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뭐 삼성전자나 LG나 이런 데들도 뭐 지멘스의 그런 솔루션을 해서 지금 적용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정말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고 설비 하나 사는데도 굉장히 고민스러운 중소기업에서는 이제 굉장히 필요하지도 않은 인프라이며 너무 접근하기도 힘든 인프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력으로 진행되는 공정과 뭐 굉장히 오래된 뭐 10년 이상의 노후 설비들로 이루어지는 공정이 많다라는 것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제조혁신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의 목표는 분명히 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좀 미력하지만 공부를 하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컨퍼런스나 세미나를 참석하면서 이제 생각하게 됐던 거는 중소기업의 제조혁신 목표는 데이터의 디지털라이제이션, 그러니까 데이터를 전산화하는 겁니다. 이것만 하면 다른 건 안 하더라도 어느 정도 다른 건 안 하더라도 꼭 데이터는 전산화를 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직접 작업을 하고 손으로 수기로 작업 일지를 쓰고 있는 현재 공정이나 데이터를 취득하기 힘든 굉장히 오래된 설비들에서 데이터를 취득하는 방법을 고민을 해야 되고요. 그렇게 돼서 데이터가 전산화가 되면 이제 그것을 모으고 분석해서 체계적으로 또 과학적인 개선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작업에서 불량이 나왔을 때 작업자가 계속 조정을 해가면서 어떤 조건을 받쳤다면 그 데이터들은 다 사라져 버리는데요. 그 데이터들이 전산에서 쌓여 있다면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불량이 났다라는 것을 잡아낼 수 있어서 그런 적정한 조건들을 잡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혹시 이제 그 기업 업종 형태에 따라서 그 4차 산업혁명에서 얘기하는 그런 인프라 일부의 그런 자동화나 CPS가 일부에서 활용될 수 있을 때도 이런 데이터가 전산화가 되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 정책에 대해서 이제 의견을 이제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이제 어떻게 보면 좀 걱정인 부분입니다. 아까 이제 발표해줬던 그런 핵심 기술 내지는 유망 기술이 예를 들어 뭐 3D 프린터라든지 IoT라든지 클라우드가 같은 것들은 사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정말 그 업계에 있지 않은 이상은 전혀 연관이 없고 필요도 없고 사실 앞으로도 그것과 부닥칠 일이 별로 없을 만한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판단을 하고요. 뿌리 산업 같은 경우에도 제가 지금 체감하기로는 어떤 구체적인 혜택은 좀 적은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봤던 것들은 지금 이런 정부 스마트 공장 지원 과제의 우선 순위가 정해지는 것, 혹은 해외 인력, 외국인 인력들에 대한 비자 발급에서 조금 더 조금 혜택이 있는 정도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실 중소기업 중에서는 뿌리 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R&D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도 조금 어떤 걱정이 좀 있는데요. 그러니까 R&D 같은 경우는 결국 인력하고 자본의 싸움입니다. 대기업에서 많은 자본과 훌륭한 자원과 인력을 가지고 R&D를 하면 중소기업은 거기 그 싸움에서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지금 사실 그 제품 개발에 대한 R&D 과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중소기업을 위한 그런 쪽으로 좀 치중되어 있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하는데 좀 중소기업이 할 수 있는 그 내부 공정을 개선하거나 생산 기술을 향상시키는 R&D 쪽의 지원이 조금 확대됐으면 하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스마트 공장 지원 산업에 대한 좀 바람을 말씀드리면은 이제 글로벌 기업 SAP나 지멘스나 이런 곳에서 상품으로 제시하는 스마트 공장 솔루션이 아닌
정말 중소기업이 해야 하는,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그 제조혁신의 방법론이나 꼴을 제시하고 그런 것이 좀 홍보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런 쪽으로 지원 방안을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동화를 위한 지원 과제나 아니면 뭐 CPS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좀 그런 좀 중소기업에 필요한, 해야 하는, 꼭 해야 하는 그런 지원 방안이 좀 고민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스마트 공장을 이제 지원 과제를 받아가지고 1년 동안 진행을 해보고 그 2년 후에 이제 상위 단계로 이제 지원을 받을 때는 제가 이제 들은 바로는 그 데이터를 이전에는 이제 뭐 키오스크 단말기나 이런 걸 사용해 가지고 이제 1단계를 갔다고 하면 그 다음 2단계를 가기 위해서는 단말기나 작업자가 직접 데이터를 집어넣지 않고 설비에서 직접 센서나 뭐 IoT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설비에서 직접 데이터를 취득해야 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올라가야지 이제 차상위 단계로 올라가면서 2년 후에 다시 한번 스마트 공장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공정이나 설비에 따라서는 굳이 설비에서 데이터를 직접 센싱으로 자동으로 받아야 될 필요가 없는 그런 상황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차상위 단계를 위한 지원 조건을 그런 지원 조건을 조금 더 좀 넓혀서 이제 그것 이외에 다른 방안을 통해서도 이제 다른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라는 식으로 해서 지원 가능성을 조금 더 열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전반적으로 한국 중소기업에 맞는 정책 목표와 지원 수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현장의 목소리로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그 중소기업연구원의 조영원 박사님께 부탁드리겠는데요. 조 박사님 저희가 모신 거는 그 중소기업연구원에서 이 스마트 공장 사업과 관련돼서 실태 조사를 몇 번 하셨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현장의 의견을 많이 청취하셨기 때문에 그 의견을 정리해서 저희들에게 한번 주십사하고 보셨습니다. 그럼 조 박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저 중소기업연구원의 조용현이라고 합니다. 그 발표자께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상당히 방대한 자료들을 잘 정리를 해주셔가지고 이해가 쏙쏙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4차 산업혁명은 지금 선진국에서 독일을 위주로 해서 선진국에서 나왔는데 주로 이제 선진국 위주의 어떤 대기업 위주의 이제 그 정책입니다. 그래서 주로 보면은 중소기업은 이러한 그 4차 산업의 그 혜택을 보기에는 아주 먼 얘기라고 좀 느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현재 아까 사례를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제 대기업들은 이제 개별적으로 자기 자본이 많으니까 자본을 투자해서 스마트 공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는데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현재 기존의 기업들은 이제 혁신 역량들이 아주 이제 부족해서 그러한 스마트 팩토리 추진에 지금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중소기업 대상으로 한 300개 중소기업 대상으로 이제 설문조사를 한번 실시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스마트 팩토리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업체가 4.8%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뭐 들어본 적이 있다, 한 번이라도 들어본 적이 있다가 한 18% 정도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가 뭔지에 대해서 이제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인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기업은 전체 저희가 대상으로 한 기업 중에 3.8%만이 이제 스마트 팩토리를 추진하고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추진을 안 하고 있거나 추진 계획이 없는 기업들은 그 이유가 이제 공정 과정 특성상 자동화가 어렵고 수작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안 한다고가 한 72% 정도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현장에 이제 현장에 많이 나가 보면 실제적으로 이제 스마트 팩토리를 추진하기 어려운 그런 실정이 많은 업체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기업들 자체도 그런 그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그 수용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응답이 한 5.3%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제 스마트 팩토리가 중소기업들에 적용하기는 좀 먼 얘기가 아닌가 좀 보여지고 있고요. 또한 현재 그 중소기업들이 이제 자동화가 이제 1단계에서 5단계로 나눠지는데 1단계는 아주 이제 거의 이제 최저 수준의 이제 자동화인데 여기서부터 5단계는 이제 스마트 팩토리 적용하는 것까지 나오는데 주로 1단계에서 이제 공장 현장에서 1단계 수준에서 보면은 거의 자동화가 적용이 안 되는 게 한 86% 정도가 좀 자동화가 안 되고 이제 수작업으로 많이 이제 움직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또 공장 운영할 경우도 한 90% 정도가 이 자동화가 안 되고 있다고 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현장의 이제 목소리를 좀 많이 들어보면 아직은 이제 좀 먼 얘기인가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지금 정부에서는 그 중소기업의 이제 그러한 스마트 팩토리 확산을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정책도 많이 내고 지원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사실상 중소기업의 피부에 와닿지 않는 그런 지원 정책들이 이제 많은 것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좀 몇 가지 이러한 그 중소기업의 스마트 팩토리 추진을 위해서 몇 가지 이제 의견을 뭐 정책 방향이라 할까 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4차 산업혁명이 이제 추진 주체라든지 우선순위가 이제 설정이 상당히 필요한데요. 외국 같은 경우는 그 과거는 민간이 하다가 지금은 민하고 간하고 이제 합동을 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왜 이제 그 민간에서 주도하다가 관까지 투입이 됐는지 거기에 대한 그 원인을 파악해서 정부와 민간의 역할을 이제 분명히 할 필요가 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이러한 그 4차 산업혁명에 신속하게 대응해서 우리나라가 아까도 이제 발표자님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이런 기술 부분이라든지 교육 부분, 그다음 노동시장 또 인프라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 어디를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인가 그래야 대해서는 이제 많은 고민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질 수가 있겠습니다. 또 우리나라가 이제 지금 정책이 뭐 산자부도 나오고 좀 미래부도 나오고 여러 가지 정책이 나오는데 그러한 정책들이 너무 산만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백화점 날씨기 정책이 아닌 우리나라 중소기업 상황에 맞는 그런 차별화된 정책이 이제 필요하지 않은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 제조업 지금 산자부도 추진하고 있는 제조업 혁신 3.0에서 한국형 스마트 공장 구축 및 확산이 이제 핵심 사업인데 이러한 그 스마트 공장 고도화, 지속 성장 기반에 되는 핵심 기술이 아직 이제 국산화가 많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국산화 또 표준화도 아직 안 돼 있는 실정이고 표준화 또 인력도 상당히 모자란 인력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인력을 어떻게 또 지원할 것인가도 이제 고민이 많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중소기업의 이제 인력을 어떻게 육성하고 강화해야 될 것인가 그게 좀 필요한데 제 생각으로는 지금 현재 이제 중소기업을 갑자기 이제 인력을 많이 이제 조달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런 향후 이제 예상되는 인력 확보를 위해서 이제 폴리텍 대학이라든지 현재 특성화고가 여기저기 많이 생기는데 이 특성화고들을 이제 적극적으로 활용해 가지고 이러한 4차 산업이나 스마트 팩토리에 관련된 신기술들을 분야에 이제 교육훈련 과정을 개발하고 그다음에 훈련비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이러한 관련 분야에서 이제 그러한 예비 전문 인력들이 많이 양성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한 현재 기술 전문 업체나 중소기업 중소제조업 간의 정보 및 이제 경험 교류, 그다음 지식 이전 등이 활발히 일어나기는 있고, 또 기술 산업 표준 전문력 등의 공동 기술 갑이라든지 R&D 등을 이제 촉진할 혁신 플랫폼을 이제 구축 확대해 가지고 현재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많은 혁신 역량을 제고할 필요가 있겠다고 보여집니다. 또 하나는 한국형 국가 제조 혁신 네트워크를 이제 설립하자는 건데, 이거는 주로 이제
공정설계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서비스 구축 컨설팅이나 중소기업형 생산관리 시스템 보급, 그다음에 그 초정 및 금융 등 첨단 그 노하우를 전수를 해서 지역 기업이나 지역 기업 또는 그 대기업의 연계가 미약한 그 중소제기업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확산 이런 사업과 관련해서 관리자나 실무자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을 통해서 대기업 및 중소기업 간의 그 가치 사슬의 스마트화 역량 제고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제일 이제 중요한 문제인데, 중소기업의 정책적이나 제도적인 지원에 대한 확대가 이제 많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중소기업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력이나 기반 기술 활용이 이제 상당히 어려운 실정인데, 이러한 정부 차원에서 첨단 기술 도입이나 그 이런 적용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혁신 개선을 여건을 개선해 준 게 가장 급선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러한 신기술의 사업화라든지 공급사슬 파트너, 그다음에 자금 조달 등의 그 정보 및 프로그램에 보다 이제 중소기업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개선하고, 스마트 기술의 제조 공장 정공정의 시범 적용이나 검증이 가능한 테스트 배드를 구축해서 중소기업들이 많이 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이제 자금이 많이 이제 필요한데, 이런 자금은 주로 이제 그 민간 투자자들한테 세금 혜택을 줘서 중소기업 투자를 유도하고, 이런 그 생산시설 확장을 앞둔 이제 중소기업들에게 정부에서 저리 자금 대출을 해서 그런 중소기업들이 그런 스마트 팩토리의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세우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저희 이제 그런 현재 중소기업의 그런 스마트 팩토리 활성화를 위한 몇 가지 정책적인 방안을 한번 제안을 해봤습니다. 그럼 여기서 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실태 조사 결과 굉장히 그 중소기업의 현장 자동화 수준이 낮은 걸로 확인됐고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실질적인 정책 제안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송병원 박사님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 팩토리 ICT 연구단 단장을 맡고 계신데요. 현장 실무 추진하는 과정에서 느끼신 점들을 많이 말씀해 주실 것 같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할 거 그랬습니다. 늦게 하니까 비슷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저도 좀 몇 가지를 쓰긴 썼는데 쭉 듣다 보니까 그냥 좀 다른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여기 혹시 다 제조업에서 오신 거 맞으시죠? 혹시 제조업이 아니신 분들도 있으신가요? 제가 이제 지금 연구원에 있습니다. 스마트 팩토리 뭐 ICT 연구단 이래서 저희가 2014년도부터 이제 연구를 시작을 했는데, 저희가 어떤 기회가 좀 돼서 독일 쪽 기업들하고 또 독일의 연구소들하고 연구를 오랫동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이미 2013년도나 이때부터 뭐 스마트 팩토리니 이런 얘기들을 꺼낼 때 고민이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하고 좀 거리가 좀 있는 얘기들이라. 근데 이게 시대적 흐름이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점점 독일에 있는 기업이나 뭐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나 솔루션 벤더들이 스마트 팩토리라고 하는 거에 나오는 요소 기술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예전에 2013년도만 하더라도 오늘 아까 그 앞에 플로에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IoT라든가 뭐 CPS 이런 것들이 제품화된 게 아예 없었습니다. 그냥 뭐 던지는 얘기인가 보다 그랬는데, 최근에 이제 그 하노버에서 제일 크게 하는 하노버 산업전이라는 게 있죠. 제가 거기 매년 나가거든요. 매년 나가고 제가 거기 이관이 테크놀로지관인데 제가 거기서 전시회도 합니다. 거의 한국에서 전시하는 거 저밖에 없습니다. 근데 내가 거기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번에 하노버 트레이드 페어에서는 그 현실화되지 않을 것 같던 IoT나 CPS 같은 솔루션들이 이제 제품화가 완성이 됐고, 그게 이제 예전에는 이거 너무 비싸서 어떻게 쓰지 이랬는데 이제 뭐 굉장히 저렴한 것도 막 나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우리 제조업에 들어오는 시기도 저는 이제 점점 가속화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한국에 와서 그 연구원에 있다가 이제 뭐 민간합동 스마트 공장 추진단이라는 게 생긴대요. 2015년도 7월인가. 그래서 제가 거기에 한 그때까지는 안 가고 있다가 16년도에 조인을 했습니다.
그 스마트 공장 추진단이 지금까지 뭐 보급했다라고 하는 그 스마트 공장 사례가 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정보 부족이 일단은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그동안 했던 것들 중에 스마트 공장 추진단에서 그동안 한 게 뭐냐면 그동안 했던 거는 사실 정확히 스마트 공장 보급 사업은 아닙니다. 솔직히 제가 보기에 스마트 공장 준비 단계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수준을 나눠놓은 겁니다. 이제 진짜 고도화된 걸 해야 되거든요. 고도화된 사례가 아예 없는 건 아니고 있긴 있는데 전체의 퍼센트가 매우 낮습니다. 몇 개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몇 개 안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밑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기초부터 중간 1, 중간 2 했던 그 단계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여기 지역도 이렌시스나 연우, 부천주물 등이 혜택을 받으셨고요. 그게 사례집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제가 마지막에 그 사례집을 소개시켜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백날 얘기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이게 나한테 쓸모없는 IoT나 CPS나 빅데이터가 분명히 있을 수 있고요. 그런데 그거를 쓸모있게 쓰신 분들이 있다는 거거든요. 저희가 이제 처음에 관심을 둔 거는 공유입니다. 공유. 내가 했던 거를 정부 사업이니까 일부 공유를 하자. 그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은 공유 사례가 많아요. 그래서 주로 세미나 해달라 그러면 다 외국 얘기만 합니다. 국내는 뭐 큰 기업이 일단 공유를 잘 안 하고 국내 중소기업들도 일단은 그거에 대해서 부담감이 있으세요. 사실 그건 맞는 말입니다. 근데 어쨌든 정부 사업이니까 공유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저희가 어쨌든 뭐 작년 통계로 2,800개 이렇게 중간 1까지가 그런데 40개는 저희가 당당히 공개를 했습니다. 책으로 이렇게 두꺼운 게 있거든요. 그 www.smart.kr 이거 적으세요. smart-factory.kr 거기 가면 오른쪽 아래 사례집이라고 있습니다. 2016년 버전 20개가 공개돼 있어요. 아까 이렌시스, 연우, 부천주물하고 뭐 영신금속공업, 프론텍, 뭐 대동리빙 등이 있습니다. 고마운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사업비를 해봐야 뭐 1억 언더로 보통 드리거든요. 예, 스마트 팩토리.kr 거기 오른쪽 아래 보급 사례 이렇게 사례집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온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 앞으로의 방향은 고도화가 맞습니다. 그거는 뭐 명제입니다. 모든 자료를 보셔도 아시겠지만 앞으로는 IoT나 CPS나 빅데이터를 쓸 수 있는 시대가 돼야 되고 그런 것들 때문에 하는데 우리 뭐 중소기업은 그럼 뭐 그런 거 못 씁니까? 예를 들어 그렇지 않거든요. 솔루션은 점점 증가되고 있는데 아까 저도 그 말씀에 그 뼈저리게 동감합니다. 뭐냐면 지금 당장 필요한 기술이 그거냐라고 한다면 아닙니다. 그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사례집에도 보시면 뭐 IoT나 CPS 이런 복잡한 얘기 하는데 거의 없습니다. 지금 내 공정 어떻게 개선했고 그 다음에 이거를 내가 지금 갖고 있는 MES가 있는데 ERP도 있긴 있는데 어떤 데는 연동도 안 돼. 연동 어떻게 다시 하지? 밑에서 데이터 끌어왔더니 뭐 다 망가졌어. 다시 어떻게 하지? 키오스크 뭐 어디다 쓰지?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 하지 않고 맨날 IoT나 CPS 얘기해봐야 사실 여기하고 이렇게 느낌 차가 이 정도 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온도 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느낀 거는 한국형은 차례차례 진행을 하고 있었어요. 저희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뭐 엄청나게 많은 게 아니다 보니까 아까 2년 얘기하셨는데 정확히 1년입니다. 1년인데 문제는 이제 예산을 한정돼 있고 하시려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스마트 공장은 아니고 중간 사업이라 하더라도 이걸 전국 단위로 하다 보면 사실은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사람 인력도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을 좀 더 개선하려는 그런 작업은 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게 부족해도 그게 뭐 최근에 뭐 3만 개까지 지금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사실 개인적으로는 너무 큰 숫자다 이런 생각을 하고 뭐 정책은 또 정책하시는 분들이 막 제안하시니까 근데 너무 그 정책을 사실 보면서 개인적으로는 이전에는 이런 얘기 못했는데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그러면 조금 사실은 좀 그런 것도 좀 현실적인 방향으로 가는 게 적합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하면서 하여튼 그런 거 지내왔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몇 가지 요지를 좀 드린 게 있는데요. 뭐 간단하게 그냥 한 가지 좀 얘기하면 저는 좋은 성공 레퍼런스 좀 공유를 좀 하는 문화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집이 했던 거를 이 집이 똑같은 거를 고민하는데 그거를 갖다가 똑같은 작업을 다시 하는 거는 사실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중요한 정보는 뺍니다. 하지만 이제 방법에 대한 것들은 사실 굳이 내가 뭐 어떤 솔루션사를 만나보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개선할 좀 진작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하고 한 가지 얘기하면 우리 사실 제조혁신 3.0 얘기 그동안 많이 했습니다. 사실 이게 바뀌어야 됩니다. 이거는 제조혁신 4.0이란 프레임을 써야 됩니다. 이제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냥 .0 올리는 게 아니고요. 그 전에 3.0은 사실 그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고도화 얘기를 좀 드리면 아키텍처나 프레임워크가 그 선진국이 얘기하는 뭐 독일에서 얘기하는 윈도우스 4.0의 람이라든지 미국에서 얘기하는 뭐 IIR이라든지 이런 거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4.0을 제대로 만들어야 돼. 아키텍처 뷰, 뭐 모델 뷰, 레퍼런스 뷰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그런 거가 없거든요. 그리고서 계속 무슨 혁신하겠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 굉장히 저는 그런 면에서 좀 걱정이 되고요. 고도화에 대한 부분들은. 그래서 외국도 우리를 요즘에 벤치마크 사례로 하는 나라들이 좀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이런 그 보고박산 사례라든가 이런 걸 하긴 하는데 그에 걸맞는 좀 전략 같은 것들이 좀 더 완성이 되지 않았나 이런 좀 생각을 하고요. 뭐 인재에 대한 부분도 좀 있는데 우리 4차 산업혁명 얘기하는데 따지고 보면 사실 좋은 인재가 없는데 혁명이 일어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조가 정말 중요하다면 우리 제조업에 좋은 인재들이 올 수 있는 풍토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뭐 그런 건 없이 자꾸만 뭘 솔루션 깔고 뭐 이런 얘기 위주로 우리가 또 그동안 많이 R&D 하고 이러다 보니까 좋은 친구들이 프로그램 지금 이쪽은 어쨌든 스마트 공장은 프로그램도 많습니다. 근데 여전히 프로그램 하는 친구들은 이제 제조 안 가려고 그러고 이쪽 옵시다 그러면 아유 거긴 내가 여기 가려고 뭐 산업공학 한 거 아니에요 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그런 면에서 좀 저희가 좀 보조해야 될 게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 다음은 그 플로어의 의견을 좀 듣고 싶은데요. 저희가 원래는 이제 포럼을 하면은 뭐 발표자 중심으로 뭐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데 오늘은 꼭 질문이 아니더라도 그냥 그 해당 기업의 의견을 막 던져주시면 저희들이 조금 받아서 정책화하는데 뭔가 좀 힌트를 얻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있으시면 저기 발표자뿐 아니라 토론자들한테도 해주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본인 기업의 절실한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걸 해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폭넓게 자유롭게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부터 하실까요? 기업과 성함을 말씀해주면 좋겠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원일 캠텍이라고 그 자동차 부품 표면 처리 도장하는 그 업체를 하고 있습니다. 제 공정에 보면 이제 도장의 이제 핵심 요소들이 이제 온도라든지 뭐 습도라든지 점도라든지 경우에 따라서 이제 전처리에는 이제 그 산도, 폐하 같은 것도 중요하고 한 10여 가지 정도 관리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까 그 우수 사례 얘기하신 그 영신금속공업이라고 거기 이번 달 그 중진공에서 나오는 그 기업나라라는 데 사례가 나왔었습니다. 그거 읽어보니까 키오스크를 40대를 설치하는데 정부 지원금 6억하고 그 업체 분담금 한 2억 얼마에서 3억을 들었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키오스크를 한 30대 더 늘리는데 해가지고 다 합쳐가 10억을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 정부 지원금 6억, 우리 6억, 6천만 원, 6천만에서 1억 2천에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구나. 이런 걸 제가 눈이 느껴와서 저희는 이제 올해는 이제 좀 이 자동화 쪽으로 조금 계속 투자를 하고 한 내년쯤에 이제 이런 스마트 팩토리를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제가 한번 지난달에 안산에 있는 그 동양 피스톤이라는 데를 견학을 가봤습니다. 거기 가서 제가 질문을 2가지를 했었어요. 그쪽에 이제 연구소에 추진했던 그 전문가들한테 그게 ERP하고 그게 MES가 연동이 되느냐. 그 동양 피스톤이 한 100몇십억을 들여서 했던 사례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 ERP하고 MES가 연동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그 원가 분석이라든가 생산 입고에서 생산 출고까지 전부 다 ERP 베이스가 대부분 돼 있는데 그 MES가 ERP하고 연동이 안 되면 어떻게 거기서 원가를 분석을 하고 어떻게 그게 실적을 장명을 내고 어떻게 하는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거가 지금이 다시 연동을 하기 위해서 그 후작업을 지금 하고 있다. 좀 약간의 그 에러를 갖고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하나 질문은 이제 IoT를 질문했었어요. 그 센서를 과연 얼마나 섞고 그게 에러가 기술적인 에러가 없었냐 이러니까 그 센서 관련 투자에서 20억을 투자를 했답니다. 근데 그 한 개 LS 산전하고 하는데 그거에 되기 너무너무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MES를 하려면 다 센서를 물리고 그걸 해야 되는데
그쪽 기술이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든다면 이거 만만치 않구나 이런 걸 제가 그때 느꼈었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그 사이버 물리 시스템이 그걸 쭉 하는 걸 하더라고요. 거기 돈을 또 엄청나게 들인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그쪽에서 주조 데이터나 가공 데이터를 쫙 그 리얼타임으로 쭉 흘리더라고요. 근데 보면서 저거는 사실 제 생각에는 저 주조, 그건 중력 주조하는 회사입니다. 동양 피스톤이. 저 주조는 사실 금형이라든지 소재라든지 저쪽에 유체 해석이라든지 저런 걸 전문하는 사람이 더 잘 알지. 저 많은 데이터가 있다가 저기서 원인을 찾고 불량을 찾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제가 느꼈었어요. 그렇지만 그 회사는 그게 또 몇십억을 투자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보니까 다 합치면 한 200억 가까이 투자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까지 투자한 게 한 120억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질문을 하면 저는 이제 제가 만약 하게 되면 저희 회사는 ERP가 이제 더 좋은 ERP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 스마트 팩토리 이걸 하면서 그 MES를 하는 데 있어서 ERP 회사하고 연계된다 이런 얘기는 전혀 아무도 얘기 안 하고 아무도 추천 안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고민하니까 과연 우리가 원가를 분석을 하고 생산성을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품질에 문제 생겼을 때 어떤 그 제품과 연관이 있는지를 ERP를 떠나서는 그는 그 뭐랄까 집계라든지 그 데이터를 우리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건 그러면 이 정부에 추진할 때는 제 생각에는 MES 솔루션을 ERP 회사하고 전문 ERP 회사랑 같이 해가지고 그렇게 좀 그쪽에 출발이 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제가 떨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 내년쯤에 그 도전이랑 컨택을 해서 MES 쪽을 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또 그런 키오스크 같은 것도 좀 표준을 해서 좀 그 비용을 떨어뜨리면 훨씬 그 어떤 표준화에 같이 쓰면 여러 가지 그 전체 투자 비용이 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그다음에 IoT 관련해서도 좀 많은 어떤 그런 정보나 지식을 좀 공유해서 이런 정도의 센서는 우리가 쓸 수가 없다. 측정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뭐 점도는 도저히 잴 수가 없다. 이런 것들 좀 그 어떤 그 자료를 좀 우리가 얻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제가 질문은 드린다면 그 ERP 그 MES는 ERP하고 떨어질 수 없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어떤 그 정부에서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좀 그 이런 스마트 팩토리 쪽은 ERP 회사를 좀 더 적극적으로 밀고 해서 좀 그 압력이라든지 해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나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답변을 주실까요? 예, 아까 원일 토픽이라고 하셨나요? 예? 원일 캠텍입니다. 캠텍. 캠텍이요. 많이 보셨네요. 그 영신도 뭐 보셨으면 많이 하신 겁니다. 그 일단 동양 피스톤에 대한 정보는 몇 가지 이제 좀 정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그 동양 피스톤 프로젝트를 잘 압니다. 제가 이제 설계 PM을 해봤었기 때문에 그 아마 가신 시점이 한 달 전인가요? 한 달 전에 가셨나요? 예. 그러니까 ERP, MES 연동 문제는 사실은 뭐 아시겠지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 ERP, MES, 그 ERP까지 완전 다 연결을 한다는 거는 그 기업의 이제 모든 작업 환경을 좀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양 피스톤은 MES가 정확히 두 개입니다. 지금 만들어 놓은 MES는 이 사업을 통해서 구축하는 MES고요. 그리고 지금 쓰고 있는 MES도 있습니다. 그 쓰고 있는 MES 회사와 만든 MES, 새로 만든 MES 회사는 회사가 다릅니다. 그리고 그 지금 ERP 연계가 이전 거에 대해서 일부 부분적인 거 돼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잘 돼 있지는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거에 대해 연결을 하려고 하는데 현재 있는 MES에 대한 뭐 아시겠지만 MES가 보통 만들어지면 안정화 작업이란 게 좀 필요한데 동양 피스톤 사업이 아시는 것처럼 끝난 지가 사실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데이터에서 나오는 데이터가 굉장히 따끈따끈해서 뭐 여러 가지 좀 고민을 하고 있고요. 동양 피스톤 자체가 하겠다고 한 목표를 한 겁니다. 지금 이게 저희가 섣부르게 갑자기 어느 날 뭐 주조 공장을 찾아가서 이렇게 하세요. 우리 공장 중에 사장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기업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논의를 해서 어떤 걸 하겠다고 정해서 한 건데 초기에 예를 들어서 데이터 양만 보더라도 거기 뭐 서버라고 할 것 같은 컴퓨터가 이제 한 대가 있었거든요. 지금 데이터 수합하는 포인트가 엄청나게 늘었죠. 수합 포인트에 따라서 지금 올라오는 데이터 양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굉장히 지금 고민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 기업에서 사실 이렇게 커다란 지금은
뭐 가보셨겠지만 서버룸 같은 걸 아예 만들었고 서버룸에 렉만 5개입니다. 데이터가 한 번에 들어오는 양이 엄청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뭔가 유의미한 데이터를 찾는 게 지금 이슈고, 일부는 또 그 작업을 하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이제 막 그 이렇게 혈관 뚫어놓은 상태에서 쓸모 있는 데이터를 찾아내는 게 일부는 성과가 있지만 뭐 일부는 진행 중이고, 아마 그 설명하신 분이 굉장히 라이브하게 설명하신 것 같아요. 뭐 대부분 우리 제조 현장에 있는 분들이 다 라이브하게 얘기해 주시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정도의 작업은 있다. 근데 거기서도 어쨌든 비용을 들여서 데이터를 게더링하는 데 신경을 쓰셨어요. 제가 기억하기로 왜 그랬냐면 2015년도에 BMW에서 실사단이 왔었습니다. 동양피스톤에. 그때 제일 먼저 한 얘기가 인더스트리 4.0이나 스마트 제조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라. 하고 있는 것만 설명해라 라는 질문을 받으셨었대요. 근데 2015년도 초에 갑자기 뭐 자동화 좀 보여드리려고 그랬더니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니까 뭐 BMW 납품 좀 하고 있죠. 근데 어쨌든 그런 얘기들 때문에 이제 시작됐다라는 히스토리가 있으시더라고요. 저도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제 IoT는 제가 봐도 이제 시간을 좀 거쳐서 지금 어쨌든 데이터는 무결하게 올라오는데 과거에 있던 시스템보다는 데이터량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지금 쓰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ERP 연계도 그렇고. ERP, MES 연계는 사실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뭐 이렇게 공장을 하나 만들어 보는 프로젝트를 하나 하고 있는데요. 더존이라는 회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더존하고 같이 뭐 미라콤이라는 회사하고 같이 ERP, MES 연계하는 것도 같이 하는 게 있고, 또 더 작은 회사들하고 하는 게 있습니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시간이 좀 필요하고, 또 기업에서 이제 쓰시는 분들에 대한 의식 개선이 좀 있어야 돼서 뭐 그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도 가치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대한 뭐 목표는 수행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아까 2가지 키오스크 표준화나 이런 거는 저도 공감합니다. 그게 동일한 작업이 많이 반복되는 거가 있거든요. 실제 제조 현장에서 넣고 쓰시면은 그 같이 있어 하시더라고요. 그런 거를 한번 아이디어를 추진해 보는 거 좋은 것 같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최인기 부장님은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예, 지금 질문해주신 사장님 같은 고민들을 사실 저희도 회사도 하고 있고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뭐 이렇게 굉장히 공감 가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어떤 의견이나 이견을 달 건 없을 것 같긴 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물론 정부에서는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스마트 공장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제 비용들을 좀 쪼개서 많이 해주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도 지금 이제 스마트 공장을 내년부터 시작하려고 하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듣고 굉장히 조금 놀랐어요. 한 100, 200억 가까이 좀 들 거면 와, 이게 정말 만만치 않은 작업이 되겠구나. 만약에 정부 과제 지원 받은 거 뭐 6천이 됐건 5천이 됐건 총 1억 2천 정도를 1년 동안 하면서 이제 어느 수준까지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좀 걱정이 좀 많이 들긴 합니다. 현재 이제 말씀을 듣다 보니까 하여튼 그런 좀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한 가지 더 정정해야 되는 건, 제가 알기로 200억은 아닙니다. 한 100 몇 억 되는데, 정확히 아셔야 되는 건 원래 동양피스톤은 라인 공정을 늘리는 계획이 있었고 그게 50억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라인 공정으로 보통 50억을 한 거고요. 정부에서 준 거는 약 50억 가까이 됩니다. 사실 굉장히 큰 그거였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또 라인 공정을 더 넣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스마트 공장 예산이 1억이 높다 낮다는 얘기는 제가 굉장히 많이 듣는데요. 저는 그게 정책적으로 좀 더 반영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목표의 숫자는 있고 예산은 그거밖에 사실 안 줍니다. 저희가 뭐 5천만 원 갖고 스마트 공장 합시다. 이게 제가 뭐 그런 거를 저희가 어떤 아이디어가 있어서 내는 건 아닙니다. 이건 n분의 1 하다 보니까 나온 수치입니다. 솔직히 얘기 드리면.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제가 앞으로 얘기했지만 스마트 제조 뭐 산업 혁신 저기 크게 플랜카드 걸어놨는데, 저는 답답한 게 뭐냐면 저런 게 굉장히 이렇게 중요하다는 얘기는 하는데 실제 우리가 느끼는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라는 건 거의 없어요. 굉장히 없습니다. 지금 뭐 정치인들도 많이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저희가 갖고 있는 예산이나 이런 걸 갖고 쓸 수 있는 예산이 너무 없다. 중소기업에 관련된 기관들도 굉장히 많은데 실제 제조 쪽에다가 투자하는 예산이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느끼지 않더라고요. 이거는 저도 이제 뭐 플로어에서 더 많은 질문을 하셔도 비슷한 얘기인데요. 많이 좀 의견을 반영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되고, 그런 걸
때문에 오늘 또 스태프에서 이런 거 하시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필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근데 저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1억 뭐 언더 갖고서 우리 공장에 뭐 다 하자, 이거 사실 간단한 문제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그럼 사장님들 주머니 더 터셔서 만듭시다. 그것도 저희가 보면은 어떤 의지가 있어서 그런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많은 부분에서 논의가 많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아까 동양이나 영신이나 이런 데는 라인 확장의 개념이 분명히 있었던 데들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셔야 될 문제였고, 거기에 오히려 정부 사업에 잘 그 분들께서 이렇게 열심히 도전하셔서 거기에 그 선정이 되셨고, 그 선정으로 인해서 또 효과가 있으셨다고 봅니다. 예, 또 질문이나 의견 있으시면 예, 저기. 예. 예, 검은색 예, 뒷분부터 하고 그 앞에 분 하시겠습니다. 예. 저 궁금증과 우려를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4차 산업혁명 하면서 혹시 제조업 위주로 스마트 팩토리를 지금 활성화를 시키겠다 해가지고 많은 강연도 있고 포럼도 있고 하는데요. 사실 예를 든 게 독일, 일본, 미국이거든요. 이 나라는 제조업의 세계 뭐 3위, 5위 하는 나라예요. 그의 반면에 저희는 사실 뭐 인공위성 자체적으로 못 쏘는 기초적인 기술이 없는 국가고요. 그래서 저희 말고는 그 일본, 일본, 독일, 미국 외에 다른 나라 어떤 국가들이 그 스마트 팩토리를 준비하고 있는지 한번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게 4차 산업혁명이라 하면서 굉장히 거창하게 얘기한 건데, 이게 이제 정권이 바뀌다 보면은 사실 이전 정권에는 그린 산업이었었어요. 지금은 다 잊혀졌어요. 그때 뭐 그린 주가 뭐 하면서 굉장히 이게 뛰었었거든요.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싹 없어지더라고요. 그 4차 산업혁명도 정권이 바뀌면서 그냥 뭐 한다 하고선 결국 뭐 증서일에서 뭐 혁명 일으키는 기업도 일부는 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있지만은 그 대부분 또 이게 서서히 잊혀진 게 아닌지, 그건 좀 우려의 걱정이 나는데 거의 혹시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예,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저는 서광금속의 서우란이라고 합니다. 뭐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일단 뭐 4차 산업혁명 해가지고 많은 얘기가 있고, 저도 사실 4차 산업혁명하면 진짜 이거 되겠느냐라는 생각을 하는 입장입니다. 물론 4차 산업혁명도 뭐 10%짜리냐 50%짜리냐 100%짜리냐에 따라 틀리긴 하겠지만, 지금 앞에 말씀드린 분 같이 선진국에서 하고 있는 걸 우리가 지금 하겠다고 하는 입장이고, 또 우리나라의 어떤 입장에서 볼 때 그걸 쫓아간다는 게 굉장히 난망한 부분이 꽤 많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4차 산업혁명은 도입을 해야 될 거고,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건 4차 산업혁명에 지금 대기업, 중소기업 이렇게 소기업을 나눴을 때, 대기업은 현재 부분적으로 도입이 좀 못됐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대기업은 어떻게 도입이 됐고 그 완성도는 몇 프로 정도가 되는지 현재 상태. 그리고 이제 그런 것이 뭐 앞으로 10년 후 20년 얼마나 발전할 건지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중견기업이나 소기업 쪽은 뭐 지금 중견기업 조금 한다고 아까 동양표에서 얘기를 하셨지만은, 중견기업이나 소기업은 그 도입하고 좀 활성화될 수 있는 시기가 언제가 될 수 있을 것인지 한번 추측을 해 주십사 하는 얘기고, 또 거기에 들어간 비용은 아마 천문학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물론 아까 이대로 뭐 10%짜리라고 그러면 얼마 안 들어겠지만, 막말로 100%짜리라 뭐 지멘스나 뭐 아디다스 같이 뭐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아마 엄청난 돈이 들어갈 거고, 그 부분을 우리 정부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고 현재의 정책을, 지원 정책을 어떻게 바꿔야 될 것인지 한번 좀 얘기 좀 했으면 좋겠고, 또 이러한 상태에서 그 비용이 들어간다면 우리로서는 감당이 어렵지 않을까. 그러면 선진국에 또 종속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그것을 탈출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혹시 또 질문사항 있으신가요? 의견 있으신가요? 그러면 먼저 그러면 요 두 분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또 토론을 이어갔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말씀해주신 그 독일, 일본, 미국 외에 다른 나라 상황이라든지 혹은 4차
이 정권 바뀌면 또 없어지는 거 아닌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김수민 박사님 혹시 의견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저도 우선은 어떤 질문의 의도신지 너무 잘 알 것 같습니다. 항상 유사한 질문을 많이 듣고 있는데요. 예, 우선은 그래서 뭐 다른 나라 사례라고 말씀을 하시면 중국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제조 강국 굴기라고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도 이제 생산 시스템 고도화 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고, 뭐 여기에는 안 넣었지만 아까 말씀드린 영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예, 뭐 다양한 국가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은 이런 부분이 중요한 점은 아니고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점이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세미나 토론회가 열려서 저도 참석이나 발표 등을 하는데, 이제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4차 산업혁명 자체를 뭔가 실체적인 대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예를 들면 기업이 4차 산업혁명을 했다 안 했다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자체가 현상이라는 굉장히 추상적인 부분을 묶어서 그냥 의미하는 바지, 뭔가를 했을 때 그러니까 국내 기업에서 어떤 기업은 4차 산업혁명이 되고 안 되고 이렇게 나가는 개념이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약간 녹색이나 뭐 이런 부분이랑도 조금은 약간은 다르긴 합니다. 그 부분은 또 그 부분 나름대로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차 산업혁명은 안 거쳤습니다. 1차 산업혁명기 1700년대 우리나라는 전혀 거치지 않았고요. 2차 때를 캐치업을 했습니다. 2차 때를 이미 훨씬 늦게 100여 년 이상 늦게 1950년대 40년대 캐치업을 한 사례이고요. 그러면서 3차 산업도 캐치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근데 실은 우리나라 2차 산업의 최절정기 때는 이미 미국이나 이런 데는 3차 산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한 세대 건너가지고 했던 흐름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자체를 뭔가 대상이 있어가지고 그게 되는 개념은 아니고, 이러한 현상 자체, 이러한 현상에서 실체라고 한다면 제가 사례로 든 것처럼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도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부분은 공정상의 혁신입니다. 이런 공정을 혁신했다는 게 이제 기업의 활동이나 생산 활동에 있어서의 훨씬 더 효율을 높여주고 더 선진화를 시켜줬다는 개념이지, 그거 자체가 완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송 박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제 이런 부분에서 기업의 자발적인 모티베이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은 뭐 갤럭시 초창기 뭐 5를 쓰고 있는데 8으로 바꾼다고 해서 내 삶이나 내 뭐 소득이나 이런 게 극대화되는 게 전혀 아닌 거죠. 단지 그걸 왜 바꿔야 하나, 내가 사용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얼마만큼 더 동작이 잘 되고 그걸 통해서 나의 생산 활동에 뭐가 도움이 될지는 기업 스스로 판단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인프라 부분에 있어서 기업 자체적으로 스스로 그걸 사고 구비하기에는 힘든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정부의 정책이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선진국과 비교해서 저도 많이 언급하는 내용인데, 가장 큰 차이점은 4차 산업혁명이란 이런 현상을 가지고 선진국은 그 수익 창출의 수단이 바로 대기업들이 스스로 길을 찾았습니다. 계속 언급이 되고 있지만 사비라든지 지멘스라든지 GE라든지 이런 부분이 시스템을 개발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시스템 자체의 판매가 엄청난 이윤으로 다가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국내는 약간 캐치업 스타일로 해서 그거를 들여오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되면은 그 외에 부가가치 창출은 별도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마치 이제 그런 걸 들여오는 것 자체가 뭐가 끝나서 기업으로의 뭔가 리턴이 바로 오는 부분이 아니고요. 그런 부분들로 이제 시스템이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는 자체적인 생각이 들었을 때, 물론 말씀 주신 것처럼 인포메이션이 정부가 제공하는 게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정부라든지 단체라든지 기업의 집단에서 이런 부분이 되면은 어떤 부분이 바뀌는 건지에 대한 인포메이션 제공이 좀 더 많이 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그런 부분을 기업의 자발적인 동기부여와 더불어서 지원책과 함께해서 이제 수단과 인프라를 바꿔주는 것, 이제 그런 부분이 실질적인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질문에서 혹시 의견 주실 수 있는 분 계실까요? 제가 특이한 거는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이제 어느 정도 사세요? 그럼 다 중산층이라고 많이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우리가 대충 생각해도 뭐 스마트 제조의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굉장히 고도화를 많이 할 것 같고 그래서 수준은 고도화에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 삼성전자나 LG나 뭐 현대차나 그래서 그런 질문들을 그분들하고 만나서 많이 물어보면 한결같이 중간 2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중간 2야? 왜 중간이죠? 그러니까 그 뭐 반도체는 잘하시는데 고도 아닌가요? 그러면 아직 남은 게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음 라인 기획이나 다음 시스템을 만들 때 남은 게 있고 그런 거를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가 아직 그런 여러 가지 요소가 되는 그런 기술들을 모든 공정에 다 녹여놓은 건 아니다. 지금 이거에서 시장은 1등을 하고 있지만 그 공정이 더 그러면 끝났다라고 하는 컨셉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이게 뭐 그리고 제가 또 독일에 있는 기업들도 물어보면은 그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스마트 공장 그러면 많이 나오는 기업 중에 하나가 계속 언급되는 지멘스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그 뉘렌베르크라는 지역에서 차로 45분 올라가면 암베르크라는 공장이 있는데 그 암베르크에는 공장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EWA라는 공장이 우리가 알고 있는 암백 공장이라는 거고 PLC를 생산하는 공장이죠. 제가 2014년도부터 했으니까 3번 정도 갔을 겁니다. 그 회사도 지금 얘기를 해보면 독일은 인더스트리 4.0이라고 하는 그 기준을 고도화에다 놓고 베이직, 미디엄, 풀 그래서 3단계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본인이 베이직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직 미디엄 풀은 안 가봐서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팩토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뭐 한도 끝도 없긴 한데 어쨌든 제 느낌은 2014년에 처음 갔을 때는 그렇게까지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이슈를 갖고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만 그 공정 개선화보다는 디지털 개선을 굉장히 많이 하는 공장이었고 아까 그 IoT가 어렵다고 얘기하신 그거를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데이터를 계속 쌓고 있고 마지막에 갔을 때는 무슨 공장 한가운데 데이터 센터 같은 걸 그렇게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특이하다. 저걸 왜 이렇게 자랑하지? 그런 생각까지 하는 정도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그런 데이터 수합 체계 그를 통한 디지털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키워드에 굉장히 집착하는 걸 제가 봤고요. 오토메이션은 오히려 내려갔습니다. 처음에 갔을 때 AGV가 돌아다녔거든요. 근데 그 AGV가 요즘에 없어요. 물어봤죠. 왜 없냐 그랬더니 그게 걸리적거린다 그러더라고요. 돌아다닐 때 그게 많이 걸리적거려서 생산에 오히려 도움이 좀 안 되는 거기가 좀 이렇게 공장이 아주 새로 진 건 아닙니다. 브라운필드 팩토리라서 어느 정도 이렇게 개선한 공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뺄 때는 많이 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있던 로봇도 많이 사라졌고 AGV도 사라졌어요. 그래서 자동화율이 오히려 내려가서 70%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70% 자동화율이지만 30%의 디지털라이제이션으로 전체를 메꾼다. 그런 컨셉이었거든요. 다른 공장도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공장은 90%, 95%인 공장도 갖고 있었습니다. 옆에 모터 만드는 공장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런 어떤 정책과 아젠다를 형성하는 데까지 그 정도 시간이 걸려서 만들더라고요. 우리나라 지금 대기업들도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다 가보시고 거기에 대한 새로운 것들을 하다 보니까 아직 내가 고도하다. 그래서 그런지 성공사를 좀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성공사를 생각보다 조금 덜 얘기하신 것 같고 중간이나 기초일은 뭐 몇 개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례집을 보시는 게 효과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더 질문 있으신가요? 제가 한 가지 마지막 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 우리 혹시 조영은 박사님 답변해 주실지 모르겠는데요. 그 중소기업 입장에서 이거를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는 인센티브가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추측컨대 우리나라 경제가 굉장히 대기업 체제잖아요. 사실은 원청 하청 관계 속에서 많은 부분 중소기업의 희생을 모아서 대기업이 성장하는 구조 아닌가 경제 구조 자체가. 그래서 만약에 열심히 스마트 공장 만들고 뭐 해가지고 100원에 만들어서 110원에 팔던 중소기업이 있었으면 그거를 뭐 스마트 팩토리 만들어서 원가를 90원으로 낮추면 이걸 그 기업에서 20원을 먹는 게 아니고 원청 기업에서 더 깎아가지고 똑같이 그 110원에 납품 안 받고 100원으로 깎이면 이게 혁신의 성과라고 하는 게 다 원청 기업으로 가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근본적인 질문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혁신을 중소기업에서 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혹시 그런 이유는 없을지 한번 의견을 주실 수 있을까요?
대기업에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네. 척실에 네, 대기업은 그렇게 해서 스마트 공장 도입하고 뭐 원가 절감하고 그 불량률 줄이고 하면 그게 대개는 원가 절감을 나타날 텐데 원가 절감 폭이 원청 기업한테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럼 원청 기업이 가만 놔두겠냐 이거죠. 어떠십니까? 다시 이제 예. 대기업에서 항상 그 체크를 하고 있으니까. 제가 몇 말씀 이제 거기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 저희도 두산 산업 차량하고 이제 인프라과에 납품을 하고 있는데요. 두산 같은 경우에도 그 협력사들의 스마트 공장을 위한 어떤 그 정부와 연계돼 가지고 이런 그 과제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물론 이제 어떤 그 뭐 자동차나 이런 정말 사람들이 많이 쓴 정말 대량 생산을 하는 것들에 있어서는 스마트 공장으로 중소기업이 원가를 절감했을 때 대기업들의 행포로 더 가격이 깎아질 수도 있겠지만 지금 중소기업들이 지금 납품하고 있는 뭐 현대 기아차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대기업들 이외에 본인들의 살 길을 위해서 또 수출 같은 것들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도를 하고 있고 이제 어쨌든 우리가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은 다른 경쟁 업체, 우리나라의 다른 경쟁 업체라든지 일본이나 뭐 인도나 중국의 다른 경쟁 업체에 비해서는 분명히 경쟁력을 확보한 거기 때문에 지금 나의 원청에다가 좀 가격을 깎아주거나 아니면 다른 기업에 비해서 굉장히 내가 그런 경쟁력을 확보했다면 내가 어떤 그런 판매자로서의 우위도 확보할 수 있는 거고요. 어쨌든 다른 경쟁사들 간에서는 독보적인 존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판로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 모르겠습니다. 업체에 따른 다를 수 있겠지만 요즘 원청이라고 해서 꼭 그렇게 죽이는 그런 상황만은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제가 너무 현실 부정적으로 뭔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예. 부원장님 마이크 좀 주세요. 마이크 좀 주세요. 마이크. 부원장님 마지막 질문 하겠습니다. 예, 그 얼마 전에 유럽에 있는 우리나라 출연연구소 그 현지 연구소장 하시는 분이 오셔서 얘기하신 건데 지금 생각이 났습니다. 아까 말씀하시는 거 듣고 그러니까 독일의 자동차 부품 회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중소기업들이 지금 여기도 아마 꽤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스마트 팩토리 문제가 아니고 자동차 산업 자체가 완전히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그럼 내연기관의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들이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본인들의 모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 건가.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그런 큰 흐름을 사실 의미하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중소기업들이 우선은 중단기적으로는 생산 자동화나 뭐 스마트 팩토리 같은 것도 중요하지만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는 본인이 하고 계신 사업 혹은 산업에서의 어떤 패러다임이 어떻게 가고 로드맵을 어떻게 가져갈 건가라는 전략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저희도 연구를 하겠지만 저는 이제 특히 중소기업 연구원에 계시니까 중소기업 연구원 차원에서 중소기업의 그런 어떤 미래 전략이라 그럴까요?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은 조금 코멘트를 해주시면 여기 오신 분들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또 갑자기 어려운 질문 드려서 죄송합니다. 질문 쏟아지는데요. 제가 생각도 안 해본 그런 질문이시래 가지고 좀 대답하기가 좀 난감합니다. 일단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요. 다음에 제가 한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김승현 박사. 예, 제가 유사하게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실은 독일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처음에 인더스트리 4.0 할 때는 기초 연구로 출발했습니다. 그러다 이제 산업 적용이 현장 적용이 안 된다 그런 반성해서 플랫폼 인더스트리 4.0으로 바꾼 거거든요. 산업체들이 대거 들어와서 그러면서 이제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실체가 많이 생겼고요. 사례들이 누적됐는데 그래서 중소기업의 경우는 거기는 네트워킹해서 그러니까 디지털화된 데이터를 한마디로 서로 네트워킹해서 공유하고 그게 상위단의 밸류체인에도 연동하는 걸 목표로 많이 하는데요. 근데 오히려 현장에서 최근에 조사한 것도 많이 꺼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경쟁 기업으로 우리 정보가 유출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별도로 몰래 계약 맺어서 하고 싶지 이런 식으로 경쟁 체제로 불확실한 미래로 가고 싶지 않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는 100개 생산하던 게 자율 조정 된다고 해서 뭐 50개만 생산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인데요. 그래서 실은 이런 그 부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런 부분에서 특정 영역은 수요가 없어져 버리는 거 아니냐. 이게 갑자기 어떤 기관으로 바뀌면서 없어지면 우리는 그럼 어떻게 되냐. 이제 이런 부분이 많이 되는데 그래서 이러한 불확실성을 우리도 고민을 같이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캐치업을 하더라도 우리가 거의 많이 올라왔다는 증거거든요. 우리도 같이 고민해야 된다는 시점이 캐치업 때는 실은 이런 고민이 필요 없었습니다. 다만 기술 여러 개 개발된 것 중에 뭘 할지 선택해서 그거대로 그냥 무조건 투입해서 결과물 얻고 했는데 이제는 우리도 고민을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대안으로 많이 모색되고 있는 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하면 범위의 경제처럼 하나의 생산 시설인데 여러 개의 업종을 생산을 동시에 가능하게 할 것인가. 같은 플라스틱 사출을 하든지 금속의 재련을 하는데 원래는 이쪽 업체만 맺어서 했는데 어떻게 하면 타 산업에 있는 그런 소재 쓰는 곳과도 연계를 할 수 없을까. 실은 그런 부분이 많이 고민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그러니까 유사한 생산의 특성을 갖는 기업들이 네트워킹 될 때 원래 기존에 있던 산업의 수직적인 연계뿐만 아니고 유사한 기능을 필요로 하는 타 산업과도 함께 네트워킹이 개발되는 게 그래서 많이 지금 시도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도돼서 답은 하나도 없습니다. 선진국도 못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도 아마 그런 부분까지도 함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장시간 발표해 주시고 또 토론해 주시고 또 플로어에 남으셔서 많이 의견해 주셔서 개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413회 과학기술 정책 포럼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이상으로 제413회 과학기술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